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윤희철 센터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과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셨으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며 오늘 SDG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역시 지금 채팅으로 올려드린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센터장님께 실시간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희철 센터장님을 큰 박수와 반응하기 기능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제가 오늘, 부탁받은 내용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어,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전 타임에 있었던 내용과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 준비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SDG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이런 주제를 다루면 다들 미래의 도시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미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과거의 우리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그 현실을 진단하고 그 현실을 진단한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나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나 그리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나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지향점과 굉장히 맞아떨어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도시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역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의 역사를 배웠고 대부분의 수도의 그러니까 중심지의 역사를 주로 배우는데 사실 그 도시를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역사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공간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시가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그렇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수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저는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왜 도시에서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도시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 생각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한 자세, 태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처음에, 코로나19가 2020년 초반에 상반기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동안 도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방으로 다시 흩어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또 이상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웃긴 상상도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이 시기에 책을 한 곳을 봤는데 제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의 이야기를 보면서 놀랐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런던이 계속해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그러니까 히틀러가 영국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가장 큰 시도 중 하나로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런던 폭격이었죠. 런던 시내를 폭격하면 사람들이 들어오서 떠날 거야.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폭격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소설이나 내용들 보면 과거에 이 시기에 레니모피라는 소설을 보면 아이들이 이곳에 자라다가 폭격 때문에 위험하니까 시골집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폭격이 이루어질 때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 경보가 울린 뒤에는 대피로 다 방공으로 대피를 하죠. 대피한 다음에 이제 폭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이렌이 울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부서진 건물을 다시 복구하고 건축물을 다시 세우고 이 과정에서 신기하게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원래 경기 침체나 사람들이 도시에서 분산돼서 흩어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도시의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된 이상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저도 깨달았던 것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인류의 역사상 외부 요인,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전쟁 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침공했을 때 3차에 걸쳐 침공하고 마지막에 얘네들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카르타고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사라진 도시는 단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가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이는 이 동력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UN 해비타트, 그러니까 SDG 목표 11번, 이 아마 슬라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N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1번 목표를 설명하면서 도시에 관련된 6가지 위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다른 강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건데요.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이 데이터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 확장의 95%가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빈민가에 살고 있고, 또 전 세계 토지의 3%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도시에서 배출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걸 또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상하수도 공급부터 인프라까지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할까? 사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로 좋은 일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임금이 높은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또 1인당 GDP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는 울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울산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가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서울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연고지가 전혀 이곳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만이 무조건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포용성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마저도 완벽한 정답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기회, 포용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인류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네트워크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그 개인이 누리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강의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고 SDG를 얘기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 어렵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 그 원 의미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스테이너블의 서스테인은 사실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에 올 때 이 단어를 살아가게 하다, 존재하다, 지탱하다, 지지하다 이렇게 외웠지, 이걸 지속하다라고 외우신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상당 부분, 그래서 이 용어를 최초로 2000년대 초반까지 번역해 왔을 때 번역자들이 지탱 가능한 발전이라고 번역을 했던 이유는 원어적 의미를 가장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인도가 이것을 한자 표기를 할 때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하면 되는 것, 그냥 지속의 의미를 너무 강하게 판단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 수없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탱 가능성의 의미,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고, 또 미래 세대의 필요를 또 저해하지 않는 발전의 의미보다는 뭔가 현재의 것들을 계속하는 의미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2012년에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에서 벌써 이제 10년, 12년, 13년, 이게 11년이 지난 내용이지만 정말 유의미한 보고서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데, 전국에 그때 당시에 248건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그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추적을 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 신문 기사를 봤더니 오직 4%만이 제대로 쓰고 있더라. 96%는 장기적이거나 길거나, 그리고 뭐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사회공헌을 많이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더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보다는 일부를 쓰거나 아니면 왜곡된 형태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생태주의적 삶을 사시거나 아니면 환경운동을 하시는 일부에서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개발 또는 발전에 대해서. 특히 개발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이 용어 자체를 어떻게 쓰냐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발전이 어,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잘 있던 것들을 환경을 싹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있던 고유 문화 자산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다시 멋있게 인간의 관점에서 멋있게 세우고 만드는 것들을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써왔죠. 하지만 이제 발전이라는 표현 여기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써놓은 감춰져 있거나 쌓여져 있던 것이 어떤 행위에 있어 드러나거나 풀리는 것 이 표현들은 국어사전에 있는 발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전의 정의가 이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이 사전적 정의를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 발전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제, 문화, 그러니까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다양한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통적으로 조선 사회 시대부터 우리 사회에서 썼던 용어들이 아니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영어적 표현을 자기들의 문화에 맞춰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 도시라는 표현 자체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썼던 표현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경제나 문화나 이런 용어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개념이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자체를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표현 또는 SDG라는 이런 표현들도 정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서 수많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더 이상 이런 혼란들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비근한 예로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렵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바로 동치에서 연결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알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하반기 즈음에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국가적인 논의, 그 지역적 논의들을 할 때 가장 먼저 제기가 됐던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그게 어려워서 다른 뭘로 바꿔볼까? 뭐 CO2 제로로 해봐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탄소 중립이 법정 용어로 사용이 됐고 그게 전 국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상식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 발전도 어렵다라고 치부하면서 다른 용어로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꿔가는 과정의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앞서 다른 분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왜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DG를 왜 서구 유럽,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굳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 엄청난 화두를 던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도시화에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1인당 세계 GDP 평균 GDP 변화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건 이 그래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1500년대, 그러니까 이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는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1500년대 시점에는 약 100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것이 점점 늘어나다가,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점점점 늘어나고, 특히 이게 급속하게 증가된 시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서구 유럽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결과물로서의 도시를 만든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파리에 갔을 때 파리 시가지 일드 프랑스 일대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걸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파리 지하철이 13호선이 1911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사실 이 시기에 겪었던 것이 전 세계에 있는 부를 자기들한테 가지고 와서 나타난 현상이었기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유럽은 도시화율을 보면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전 인구 대비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50년 즈음에서 이미 절반이 도시화율을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뭐 토지 안에서의 공간을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51.7%인데 이게 2020년에 74.9% 그리고 2050년에 83.7%로 가파르지 않고 상승하지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면 반면에 아시아를 보시면 17.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2020년에 51.1% 그리고 2050년에 66.2%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제 기억에 이게 2016년에 헤비타트 세 번째 회의에서 신도시 의제를 채택할 때 헤비타트가 전 세계 도시에 대한 전망치를 냈던 것을 제가 한번 도시화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빈민가의 증가라든지 난개발의 증가라든지 도시 문제의 핵심 문제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지적했듯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아시아에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리고 도시의 증가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실제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증가를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 이 일대를 포함한 온실가스 증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와 기후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선진국들이 갑자기 지속 가능 발전을 기치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그래프는 세계 GDP 성장률을 비교한 겁니다. 시점은 2017년인데요. 지금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파란색은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 변화이고 노란색은 세계 평균입니다. 빨간색은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 경제 성장 국가들의 GDP 성장률 비교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이 빨간색 축에 들어있다가 지금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됐죠. 예, 이 데이터는 그 전 데이터이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약간 더 뚝 떨어져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1997년 시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IMF 때 때이고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여기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네. 아, 네. 여기가 IMF 때고요. 그리고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이제 선진국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1980년도 그러니까 블룸트란트 보고서가 1987년에 나오는데 그 시점까지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이제 가파르게 뭐 큰 차이, 그러니까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도 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0%에 근접하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특히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는 완연한 저성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굳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최빈국이나 개도국을 돕기 위해 그리고 개발 협력 원조에 관련된 논의도 있긴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고도성장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서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 도시는 그 경제 성장의 논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해서 설명들을 이제 현실에서의 변화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 그래프 안에서 재밌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1987년에 브루트란트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가 나온 시점부터는 완전히 이제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요. 2002년에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열렸던 회의 이름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 맥락적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어떤가? 경제 성장률 비교인데 기재부는 매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5%는 기대할 수 없는 수치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이전의 가치 철학과 다른 방식의 발전의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게 지속 가능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지속 가능 발전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치부됐던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생존 전략으로서 꼭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유엔에서 SDG 채택한 내용들은 잘 아시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SDG에 관련된 그 목표를 1번부터 17번을 외웠다라고 해서 저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이 목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UN SDG의 2015년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한 절반 정도가 서문이거든요. 그 서문의 내용들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번역본도 있으니까요. 지속가능 발전 포털에 보시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 보시면 가장 큰 첫 번째 전제는 여기 보시면 세계 인권 선언이나 인권 조약 그리고 새천년 선언 그러니까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권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 협력에서는 발전권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발전에 관한 선언 네, 관련 기타 문서를 참조하였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제가 이제 SDG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2015년에 SDG가 채택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SDG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목표를 만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살아간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왜 교조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유엔 것을 따라가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 던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SDG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SDG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SDSN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 잘 하고 계시긴 한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SDG를 만들 때 2012년에 워킹 그룹이 1차부터 13차까지 회의를 했던 주제와 내용들, 그리고 그 제목만 지금 빼가지고 온 건데, 1차부터 6차까지는 사실 처음에 이 목표를 수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MDG가 나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MDG의 목표를 플러스 한 2개 정도 더 한 상태에서 한 10개 정도의 목표를 맞춰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는 MDG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7차 회의 이전부터 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지금 현재 채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을 개발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지속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행히도 1992년부터 유엔이 의사결정 체계를 가져갈 때 원래 그 전까지는 국가들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됐었다면 1992년부터는 나인 메이저 그룹 그러니까 주요 이해 당사자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만들어졌고 2012년부터는 이게 확대되어서 13개의 주요 이해 관계자 그룹, 심지어 이제 권역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 태평양권 15개까지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성, 장애인, 청년은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뭐 농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NGO 이렇게 영역들을 나눠서 참여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고, 그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청년 그룹들이 모여서 다 이해 당사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들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제시하면 그게 다시 한번 아시아 태평양 그룹에 다시 논의를 하고 그게 다시 한번 위로 계속 올라가는 체계 속에서 그 내용들이 하나씩 받아들여지죠. 그렇게 해서 7차 회의 때 지속가능한 도시학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그러니까 11, 12, 13번 목표, 지금 우리가 말하면 14번, 15번, 그리고 16번, 17번의 목표가 7차, 8차 회의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그게 그러니까 병렬로 세션 점검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17개, 169개의 세부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이 목표가 나왔을 때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목표,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 때문에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다양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발 세부 목표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빈곤 퇴치라고 하고 빈곤 종식 일본 목표 이렇게 키워드로 접근했을 때 막상 그 이야기를 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는 빈곤 종식은 우리 사회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 목표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지역사회에 가져와서 목표를 수립할 때 충남은 이 목표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IMF 이후 1997년 IMF 이후 심화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대적 빈곤율을 뭐 해소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목표를 보시면 1.3의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부분, 그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이 내용이 있고 1.4는 뭐 경제적 접근성인데 1.5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극한 기후에 관련된 사건이나 기타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 재난 등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후 위기 대응에 그 기후 변화 적응에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3번 목표인 기후 변화 대응 목표에 이 내용들이 있지 않냐고 오해들 하시는데 유엔은 이 목표 체계를 만들어 갈 때 다양한 그러니까 서로 넥서스 전략이라고 하죠. 연계 접근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종식이라는 키워드 안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 사실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목표들이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자들도 예전의 방식으로 칸막이적 접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UN 해비타트에 관련된 주무부서 하면 국토교통부고 국토교통부에서 연구기관 하면 국토연구원인데 국토연구원에서 이걸 접근을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연구자들이 처음에 실수했던 게 11번 목표만 바라보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빠져있는 수많은 단락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목표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잠깐 도시의 지속 불가능성의 몇 가지 단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의 자연재난하면 도시 홍수를 생각합니다. 도시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한번 잠깐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인 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아름답다고 보여지는 내성촌 회롱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행천으로 굽이굽이 꺾여 있죠. 물은 이유는 모릅니다. 수많은 하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평면에다가 물을 그대로 흘러보내더라도 계속해서 굽이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행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강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거에는 나름의 모래톱도 있고 사행천이 있고 지금 여의도 지역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 1920년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한강과 지금의 한강을 비교를 해 본다면 뭐 지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이를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천의 하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하천이 저희는 직강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한강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행천으로 굽었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굽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흐르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 도시화 과정에서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는 여의도도 개발을 했죠. 모래톱이었던 곳을 매립을 해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 그러니까 광거 정비도 하면서 이런 지역들 과거에 있었던 이런 대형 모래톱들이 사라지고 밑에 보면 이렇게 직강화로 쫙 펴져 있죠. 이러한 형태가 도시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좀, 좀 생뚱맞지만 웃긴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본을 좀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이게 에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의 전신, 지금의 도쿄도 굉장히 광활하고 넓지만 굉장히 좁은 지역에 에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게 에도가 도시가 됐던 것이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나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왕들, 영주들, 번들이 다 살아있는데
군사력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유지를 해버린다면 또 한 번 임진왜란 같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창군교대라는 정책을 펴니다. 어떤 거냐면 각 지역의 영주들한테 자신들의 그 뭐 지역에 대한 권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인정해 주겠지만 조건을 딱 한 가지 줍니다. 1년에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경년에 한 번씩은 애도에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1년은 애도에 살고 1년은 자기 영지에 가서 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감시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각 지역의 왕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지역의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에도에 와서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에 정말 최고 짱 먹는 사람인데 이 지역에 와서 작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궁궐을 짓고 삽니다. 그 인구가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전통적인 사회가 이것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계급들이 존재하죠. 그게 사무라이 계급이고 이게 30만 명이고요. 이렇게 60만 명이 사는 도시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도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뭐랄까 지원하는 3차 서비스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 사람들이 3, 4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년대 중반 이전부터 에도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버립니다. 전 세계 인구 이때 당시에 이 패킹이라는 것은 이제 북경의 옛날 이름, 베이징의 옛날 이름, 영어식 표기를 예전에 패킹이라고 했는데 이 패킹, 그러니까 베이징도 100만, 그러니까 북경 인구보다도 높았고 런던이 이걸 추월하게 된 게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이 터지고 난 뒤부터였고요. 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도에 몰려 살았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일본의 가옥들은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러니까 목조 형태로 비좁은 골목길에 왜냐하면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처럼 콘크리트 쓰지 않으니까 나무 형태로 집을 지어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제 도로를 계획할 때 3m 정도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 길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토지도 점유해서 쓰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통시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가판대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들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뭐 일명 뭐 까대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래 3m였던 도로를 1m 정도로 양쪽에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도로폭이 50에서 1m,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도 전체가 이렇게 쫙 구성되다 보니까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전부 목조 건물이잖아요. 대형 화재가 한 번씩 발생하는데 한 번 불이 나면 싹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철학들 몇 가지를 갖게 되는데 소가의 사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한 번 불이 나면 다 사라지더라. 그런데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땅에 대한 굉장한 집착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좁은 토지에서 도시를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 그러니까 하천이나 저수지를 매립하면서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한강이 이렇게 쭉 펴져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 시기에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만들어온 과정들을 보면 1세대의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도시개발, 왜냐면 자기들은 도시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알죠. 대신 우리는 농경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땅값을 보면요. 어, 벼농사를 짓는 논이 제일 비싸고요. 밭이 두 번째로 비싸고 집값이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인데 토지 생산성이 높은 곳일수록 땅값이 비싸지는 거니까요. 근데 도시의 경험을 해봤던 일본인들은 앞으로 도시가 개발될 곳들을 알기 때문에 그 땅들을 매점 매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시 개발의 중심으로 서게 돼 버립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부동산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열악한 도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그러니까 하천을 매립하면서 저수지나 습지를 매립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이 현재도 지금도 유지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도시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홍수 얘기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화된 도시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시의 홍수하면 최근에서 우리가 느끼지만 파리 같은 경우에 1910년에 파리에서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도시가 2달 동안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리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홍수의 경험들이 이 정도까지 심각하지도 않았었고 또 그 배수 대책도 없었고요. 그런데 게다가 이전에 이미 파리는 도시 대개조를 하면서 하수 관계까지 다 만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느강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달 동안 물에 잠겨버린 사태가 발생했죠. 이 가장 큰 이유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땅에 흡수되고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수가 되고 또 용출되면서 강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기 때문에 물순환 시스템이 붕괴된 도시에서는 당연히 도시 홍수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빠르가 이때만 끝난 게 아니라 작년에 서울에서 엄청난 큰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현상이 파리에도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홍수가 있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뭐랄까요, 도시 개발이 갖고 있는 위협,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재난으로 따졌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느꼈던 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이 불과할 때 느끼는 그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의 미래 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사례로 보여주고 싶은 건 에코토피아라는 내용입니다. 에코토피아는 사실 예를 들면 전 전공이 도시계획인데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필독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영미권에서는 이 에코토피아라는 소설이 미래의 도시를 새롭게 그리는 정말 중요한 책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교과서들을 소개할 때 꼭 뒷부분에 이 책이 소개가 돼요. 이 에코토피아 뭐냐? 에코는 말 그대로 생태를 얘기하고 토피아는 이제 우리가 유토피아를 합쳐서 신조어인데 이 에코토피아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미국의 워싱턴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포틀랜드나 그쪽이 아마 시드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애틀이 있는 그쪽 주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 오리건 주가 미국 연방이 탈퇴해가지고 독립국가인 에코토피아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걸 소설로 만든 건데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우연히도 실수로 정말 효율성이 높은 태양전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이쪽 지역에는 미국에서도 좀 독특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의 미래 도시를 얘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해결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규모 예산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이메 레르네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브라질 꾸리치바의 시장으로 16년 동안 재임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장을 했죠. 근데 이분이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재밌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하나는 당신이 도시에서의 창의성을 생각한다면 예산에서 0을 하나 빼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0을 2개 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하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재정이 빈약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을 바꿔서 탄소 중립을 할 방법을 찾는다든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상시키는 방법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전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혀 의외의 사건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안군을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을은 1,004개의 섬이라고 하는데 실제 섬의 개수가 한 1,025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 1960 몇 년도인가 신안군을 따로 만들거든. 왜 만들었냐면 섬 지역만 따로 관리를 하려고 그 시절에 목포에 있는 섬들,
그다음에 뭐 진도에 있는 섬들, 뭐 이런 섬들을 떼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신안군하고 퉁쳐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안군이 이게 섬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고 쇠퇴 지역이고 인구도 줄어들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봐야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버스를 완전 공영제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화성에서 무상교통 여행을 하기도 했고 뭐 지방에서는 몇 가지 뭐 무상교통 시스템 도입을 얘기를 하는데 2007년 넘어서부터 신안군은 무상교통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2006년 이전까지는 신안군에 사는 분들이 주변에 밖에 나올 때 그때는 다리로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라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게 되면 1박을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배가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안군 수님이 당시에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해수부 훈련만 바꾸면 되니까 야간에도 배가 다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주민들이 나갔다가 배 타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신안군은 슬로우시티를 개념을 내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또 1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를 완전 공영제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민영제로 민간인이 운영을 했는데 전부 다 공영제로 하자.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중공영제 막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버스 한 대를 지자체가 한 대 운영을 할 때 일반적으로 1년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중공영제로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걸 신안군이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사장이나 그다음에 이사나 전무나 뭐 월급을 안 줘도 되잖아요. 간접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8천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섬만 따로 섬 내에서만 따로 버스 굉장히 큰 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섬 내에서만 운행하는 버스를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버스 회사들을 6년 동안 15개 회사를 6년 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다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냈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시도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 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무료 버스를 운영하니까 그 전에 집에만 계셨던 어르신들이 결국 버스가 무료니까 밖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만 계셨던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왔고 읍내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됐던 한방병원이나 치과, 안과, 병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거리 활성화, 이렇게 시가지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의 효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신화는 재밌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신안군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낼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발사들한테 당신들이 개발하는 건 좋은데 개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신안 국민들한테 순수익의 30%를 할당해라. 그러니까 발전 수익의 30%를 할당하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반대했다가 결국 설득을 통해서 오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신안 국민 그러니까 임자도와 증도 뭐 지도 이런 지역에 이제 발전소들 그러니까 풍력 발전단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 태양광 발전도 생기는데 현재 수준에서 지금 현재 임자도의 경우에는 분기에 1인당 60만 원의 발전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4인 가족 기준이면 6, 4, 24, 24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되죠. 일종의 개인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햇빛을 통해서 그 바람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이 일어나고 보통은 그 불을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그 불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다시 그걸 서울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지역에 뿌려지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게 지금 현재 100%된 게 아니고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쭉 이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게 완결됐을 때는 신한국민 평균 1인당 50만 원의 매월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현재 지금 임자도의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신안군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인구가 이제 계속 1000명 단위로 줄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감소세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증가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론이 되는데, 이제 신안군에서는 고민이 본인들은 섬이기 때문에 인구 5만 명 이상을 수용을 못 하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 그냥 너무 집착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려는 방식 말고, 그렇다면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재원은 똑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그림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가장 궁극적으로 몇 가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게 이제 No one leaves behind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렇지만 도시에 이걸 접근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은 건강 시스템, 교육 접근성, 그리고 또 교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최근에 각광감 갖고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에 관련된 부분. 이제 이 뒤에 부분들은 이제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 요즘 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순환경제, 자원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자연재난에서 안전한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방식의 해결책들을 마련할 것인지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서울을 사례로 말씀드리려다가 최근에 제가 정리했던 건 이제 광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 피복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이거 매년은 아닌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거 토지 피복도, 그러니까 토지 위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거나 녹지가 있거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색깔로 그냥 보면 아시겠죠. 어디에 건물들이 많고 빨간색, 그리고 또 어디가 산지이고 녹색, 그리고 어디가 논밭인지 노란색, 이거 그 부분을 통해 아실 거고, 수계는 파란색으로 보니까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폭염 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그리고 공원 녹지가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원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게 폭염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 뜨거울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지역을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광주라는 지역은 특이하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뭐 여러 형태로 밑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 지역에 공항이 있고요. 공항은 다 아스팔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항을 거치면서 뜨겁게 달가져 왔던 공기가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 내를 굉장히 많이 달궈버리죠. 근데 특이했던 점은 이 지역이었는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한여름에 어쩔 때는 막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사실 지방은 서울은 자치구마다 AWS 장비들이 다 있는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시라고 해도 AWS 장비가 지금은 좀 많이 확산됐지만 3개나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높은 온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주변에 산도 있고 앞에 또 호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40도 이상 고온,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올까 고민이 돼서 자세히 살펴보고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열대야 일수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녁에 요즘 열대야 일수에 포함되는 날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평균 25도 이상, 그러니까 저녁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는 날을 열대야로 보는데, 그 열대야 일수, 그러니까 폭염 기간 동안에 열대야 일수를 1년 내내, 1년 통칭해서 다 합산했을 때 며칠이나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25도 이상 26도가 넘어가면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전북 지역에서 그 잼버리 대회 하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열대야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 문제하고 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시기에 이제 2019년에 온도 측정을 했을 때 광주광역시는 열대야 일수가 31일이었는데 이 지역은 열대야 일수가 1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주변의 녹지와 그 습지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부산을 사례로 제가 정리한 건데, 부산의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2030 총괄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표시된 지역들 다 뭐냐면 재개발 지역입니다.
쇠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역들이 이게 낙동강이고요. 이게 이제 바다 쪽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생활안전지도라는 거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생활안전지도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성 방길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 생활안전지도의 침수 흔적들을 보면은요 침수된 지역들과 이 쇠퇴 지역들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침수 지역이 일어난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쇠퇴 지역일수록 이 과거의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그 지역들을 덮다 보니까 공원 녹지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침수 지역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그 도시 홍수가 가장 재난에서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도시 홍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덮여 있는 땅 위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수 관로를 따라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지류 소하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좁은 관로, 그러니까 하수 관로에 갇혀져 있거든요. 그 물길들이 사라지지 않고 땅속을 흐르고 있어요. 과거에 청계천도 땅속에 흐르다가 지금 뭐 복개를 뜯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넓은 공간을 굉장히 좁은 하수 관고로 가둬놨을 때 물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침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저영향 개발이라고 해서 LID, 그러니까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저영향 개발 기법들, 그린 인프라 시설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의 도시 개발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존의 토목 개발을 하는 건축 개발을 하는 다양한 예산을 이 기법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방식의 전환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시에서의 자연재해를 꼭 굳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대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을 가두는 방식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치원역 앞에 투수포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전국 최초로 했던 사례이긴 한데 보통 투수블럭을 만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 투수블럭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블럭을 박는 방식으로 모래 위에다 하다 보니까 약해서 뭐 땅이 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즘은 공법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대형 버스가 지나가도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이죠. 빗물이 땅속에 흡수되는 것이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중국에서는 이걸 스펀지 도시란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개발의 방식들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이쯤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대학교 한민 교수님이 빗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뒤부터 여러 지역에서 시범 사업도 이루어졌고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과거와 다르게 도시 개발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의 설계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아직 정말 다양하게 확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부산의 대천천 사례를 또 보여드리는데 이 경우에도 살고 싶은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때 생태적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남쪽 지역의 생태하천을 보고 싶다면 다들 울산의 태안강을 얘기하는데 저는 가급적 부산의 대천천을 꼭 가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낙동강 하구원이고요. 낙동강은 이쪽의 수질이 한 3에서 3.5급수 정도 됩니다. 아주 나쁜 수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낙동강 녹조라떼 해가지고 오명이 많긴 한데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를 쓰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류 구간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곳과 연접되어 있는 이곳이 대천천인데 이게 1급수입니다. 일급 보시면 이제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멱을 감고 놀고 있고요. 제가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애들이 다 나와서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 봤어요.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풀들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하천에 있는 풀들을 잘 안 베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산책로가 이쪽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산책로가 이 물가에 붙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산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좋고 편하니까. 그런데 생태하천이 되려면 사실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곳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하천에 들어갔다가, 이제 수달의 경우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오고 이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산책로가 이쪽에 있으면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쪽, 한쪽 부분으로 벽에 붙여주는 것. 그리고 풀을 베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언제나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와 만날 때 얘기를 하는 게 풀을 베지 마십시오거든요. 풀을 베게 되면 이게 저희는 이제 버퍼존이라고 해요. 완충지대에 있거든요. 여기에 싹 베버리면 여기 살던 벌레들이 다 주택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 생태계를 그만큼 보존을 해주면 이 안에서 개체수가 천적이 있기 때문에 보존이 되면서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이 풀을 다 베버리는 순간 주택가로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생태적 삶을 위해서라도 이 이제 풀을 안 베는 것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개발의 방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 이게 이제 광주의 장록습지 이제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해서 결국 됐던 건데 이걸 보시면 멋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었냐면 이 일대가 현재 이제 이쪽이 주택단지인데 이 앞에가 KTX 역이 있고요. 이쪽도 이제 어, 어, 투자 선도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를 국가습지 보호구로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 도심 한복판 그러니까 미래의 도시가 될 공간들을 이렇게 국가습지 보호구를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항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림 중 하나가 요거였거든요. 이건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누군가 이 계획가가 이 공간은 녹지대로 보호를 합시다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공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하게끔 했죠. 결국 주민들을 설득했고 어차피 하천 부지안은 하천법상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습지보호구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는 습지보호구로 그러니까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내륙 지역도 해야 되고 해양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개발할 공간과 또 보존해야 될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안을 했고 결국은 어, 지금 현재 주민들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교통에 관한 거는 뭐 서울에 계신 분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동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똑같은 사람이 이건 뭐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서 어, 그 유럽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실험을 했던 건데 똑같은 사람이 이동할 때 승용차가 있을 때 버스 한 대가 있을 때 자전거가 있을 때 비교를 했더니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송 능력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까지 연결을 하는 것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네,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년 안 남았죠. 1년 반 남았죠. 근데 이곳은 탄소 중립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했더니 자동차면 24분에 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27분에 갈 수 있고요. 걸어가면 1시간, 대중교통 36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 하에서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동차가 빨라 보이긴 합니다만 자전거를 많이 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통행세를 내야 되기도 하고 주차할 공간도 찾아야 되고 사실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거기에 숙박을 한다 호텔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스템도 바꾸고 또 에너지원도 풍력이나 지열 형태로 싹 바꾸고 있고 그런 이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이제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일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가보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것은 원래 그렇지 않냐라고 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죠. 1950년대의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자동차 중심의 거리였고 이 시기의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목 사업비를 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그게 도시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대중교통 지향형으로 바꾸고 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보행 중심의 공간들을 만들면서 전 세계에서 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에 터지기 전의 상황이 합니다만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프랑스 파리의 마레 지구에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이쪽이 뭐 피카소 미술관도 있고 파리시청도 근처에 있고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 거리로서는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 마레 지구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김학의 경찰이 가고 있는데 이제 편도 1차선이니까 뒤에 차가 따라오다가 결국 옆으로 빠진 걸 봤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그럼 마레 지구도 이렇게 된 게 원래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65년대에 찍었던 마레 지구의 모습인데 인도는 굉장히 비좁고 양방향으로 자동차가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이곳은 슬럼화돼 있고 근데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건축가들이 수립할 때 재개발 계획의 첫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도시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러면서 전제로 세웠던 것이 어, 우리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할 것이다. 프랑스의 시간은 영원하니까. 라는 전제 속에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설득을 했죠. 그게 1970년대부터 시작했고 그게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니까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거리가 되고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매년 이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파리에 가게 되면 화보를 찍으러 이곳에 가기도 하고 제가 가서 봤을 때 한국 관광객도 굉장히 많고요. 이곳은 걸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전주의 백제로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건 도시에서도 지방에서의 생각들을 해보는 건데 전주역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내렸을 때 펼쳐진 모습,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습,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보는 서울역의 모습이 사실 그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지에 그곳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전경이고 그게 경관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각 지방의 도시를 돌아다녔을 때, 그 기차역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펼쳐진 그 모습이 그 도시 전경이잖아요. 원래 이곳은 백제로는, 왕복 10차선에 굉장히 넓은 광로, 그게 한 5, 6km 펼쳐져 있던 공간인데, 이곳에, 어, 이 공원 녹지를 넣고 S자 길을 넣으면서 그, 그러니까 전경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죠. 이제 500m 구간을 처음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이것을 더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당시 김승수 시장님이 첫 번째 선거를 치르고 나서 두 번째 선거 때 이걸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주민들과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좋을 거야라고 하고 했는데 아직 이제 공감대 확산이 커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경의선 숲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어,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면서 땅속으로 기차가 다니게 하면서 그 위에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을 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숲길을 만들어서 가장 사람 많은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도시화 과정에서 공원 녹지가 도시 지역에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실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쌈지공원 자체도 없어요. 근데 이 공간 내에 이렇게 기다란 선형공원이 생기면서 이 경관 일대가 싹 바뀌는 거죠. 과거에 이쪽 지역에 예를 들면 부동산들을 보더라도 건물의 방향이 기찻길을 향해서 열려 있죠. 과거에는 반대방 등지고 있었거든요, 다들. 근데 이게 공원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 이거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경의선 숲길을 만들어서 참고했던 것이 광주의 푸른길입니다. 길이는 이제 경의선 숲길이 지금은 제일 길지만 원래 이곳도 경전선 그러니까 철도 부지였는데 이걸 광주시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사회와 같이 노력해서 16년 동안 단기간에 걸쳐서 예산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16년 걸렸고
길이는 한 9.6km 정도 되는데요.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데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이 일대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공원 녹지의 계획을 세웠지만 한 번도 공원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삶의 질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등하교를 하고 또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녹지로서의 필요성. 그러니까 교통이 단순히 우리가 빨리 이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또 삶의 질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전 질문지 중에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탄소 배출원을 보면 직접 배출원을 봤을 때 에너지가 거의 서울시의 경우에도 93%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똑같습니다. 90% 이상이 에너지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도시에서의 가장 많은 배출원은 거의 30% 정도는 수송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송의 배출원, 또 냉난방을 하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것들 다 합산했을 때 93%, 90에서 95% 사이가 에너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바꿔주는 게 사실상 가장 크죠. 또 서울의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진에서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화력발전소를 중앙정부에서 화력발전소 만들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니까 당시에 당진의 김홍장 시장님이 광화문 앞에 가서 16일 동안 단신 농성을 하다 쓰러집니다. 화력발전소 더 이상 우리한테 짓지 마세요. 당진이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 중국의 영향이 40에서 60% 있다라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없을 때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들인데 대부분 그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들이 경기도의 안성과 평택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도 영향을 받고 기류의 영향으로 영향을 받고 그게 넘어가면 넘어가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원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강원도에 산을 생각하고 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당진시장 당신을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반농담조로 얘기를 했더니 당진시장이 뭐라 했냐면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서울 경기에서 다 쓰고 있는데 차라리 서울시장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농담하는 걸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사실 서울 북부순환도에 있는 태양광 방음터널 위에 세워진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 영등포구에서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이제 방음벽에다가 부착하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 그 경제인연합회 회관 51층짜리 건물인데 이 자체가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한옥 구조는 태양광 패널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처마가 있죠. 그곳을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그러니까 그 개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 있는 공간은 이제 넓게 보이고 이 건물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투명 태양광 패널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 상용화가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기술까지도 이제 하나나 LG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뭐 전 세계 5위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하나에서는 어떤 고민도 하고 있냐면 기존의 태양광 패널 위에 그 투명 태양광 패널을 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발전이 두 번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의 고민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풍력 발전의 사례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돌아가면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도시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조류 충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뉴욕의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페인트만 바꿔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열 페인트라는 것인데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위가 심각한 폭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게 지붕에 주로 시공하긴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다 이렇게 시공을 해가지고 열 자체, 그러니까 이거 시공하고 나면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그러면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방법? 이걸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겨울에 추우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겨울은 복사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험을 해봤는데,
딱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겨울은 결국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차열 페인트 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죠. 방수 페인트를 바른 곳 위에 한 번 더 시공을 했을 때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 제가 해비타트에 갔을 때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 의제 뉴 얼번 어젠다에서 가장 놀랬던 부분은 그냥 우리는 살고 일하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살고 일하고 참여한다. 그리고 참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있었던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의 도시에서는 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한 게 너무 많았죠.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수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개발회사들이 계획을 결정하고 그걸 만들어버리는 그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뉴욕의 NIC 그 2050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인포그래픽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14,000건의 다양한 의견 접수를 받고 2,400회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이벤트도 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SNS 채널 속에서 360만 건의 다양한 디지털 표현들을 받았던 거라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지표도 막 복잡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사실 원 NIC 2050은 엄밀히 말하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뉴욕이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표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소 중립 얘기를 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줄이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전미 석탄 노동자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정부의 서한을 보내서 당신들의 정책 너무 좋다. 우리도 동의한다. 그런데 당장 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라지는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환경에 관련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지표라고 하는데 관련된 건 온실가스 배출 감소 상세 부분, 또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 교통 수송 부담률 좀 있고 대기질 좀 있고 나머지는 뭐냐면 참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표를 뭘로 봤냐? 지방선거 투표를 봤고요.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거, 탈빈곤율, 저소득 임대가구 비율, 뭐 이런 형태의 변화들을 그러니까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로서의 지향점들을 고려하는 거죠. 실제로 뉴욕의 경우에 주민참여 시스템인데 서울은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 동네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개방이 되어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내가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NIC 그 시티 플래닝 커미션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뉴욕 도시계획국에 그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 들어가고 내가 보고 싶다 하면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사전에 신청하면 줌 웨비나로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내가 이해 당사자인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 하면 사전 신청을 하면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그 정도까지도 이주 다문화까지도 고려한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참여 체계를 보장하는 거죠. 정보도 공개하고 있고요. 심지어 회의록은 1936년 이후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죠. 지금도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플랫폼을 가보시면 그나마 개방을 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내용들을 보시면 회의 내용은 속기록이 아니고 회의 결과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과정이나 그리고 또 회의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의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참여 플랫폼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더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참여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하천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하천에 관련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그 유여권에 몇만 명이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11만 명이 산대요. 그럼 11만 명이니 만 명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그러면 설문지를 만들어 주시면 자기들이 받겠다고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만부니까 다양한 문항에 수많은 내용을 담으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한 장짜리 그 하천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천이 어떤 하천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관식 설문을 드렸는데 한 달 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A4 박스 5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저보고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는 다 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만부를 바닥으로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그 유효권에 11개 초중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를 다 설득해가지고 전교생 대상으로 일종의 환경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을 받고 그리고 의견서를 다 쓰도록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글을 떼고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기 의견 표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애들이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의견 쓰기 힘들면 그림이라도 그려봐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참여의 방식에 대한 고민들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할 때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뭐 청년들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게 여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면 10년이나 20년 뒤에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고려하면서 그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까지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가, 도시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사실은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1987년 채택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숙제입니다. 다행히도 UN SDG가 채택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리들 그리고 방향들, 목표들, 지표들이 이제 채택되고 나아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도 수없이 남아 있고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우리 인류의 여정에 우리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정신없이 다양한 내용들 그냥 제가 그없이 좀 말씀드린 경향이 없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질문 통해서 질의응답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드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양한 의견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